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이제 고객 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관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객 접점이라는 부분, 고객이랑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서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인포메이션 소스가 될 수 있는 고객이 이제 불만이 들어왔을 때 이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들로 등장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객과의 관리를 유지해서 커스터머 그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특히 실질적으로 재구매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 커스터머 로열티를 키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 마지막으로서 제가 이렇게 품질에 발달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는데요.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좀 관계를 갖습니다. 이건 이제 B2C 관점인데 B2B의 관점은 이거보다 더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만 B2C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접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접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속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특히 서비스 품질에서는 기술적 품질과 기능적 품질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기술적 품질과 기능적 품질이라는 말은 것은 사실 기능적 품질을 이제 서비스 퀄리티에서는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얘기합니다. 즉 서비스의 메인 포인트 혹은 뭐죠 제품의 어떤 메인 포인트, 펑션 이런 것들을 기술적 품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 그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안 끊어지느냐, 또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쉽게 걸 수 있는지, 전화가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 해결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 품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 기능적 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을 조금 실수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과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기능적 품질이라고 한다면 그거 외에 어떤 서비스를 발전하는 기능적 품질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능적 품질이라는 부분이 결국에 무슨 말이죠? 고객과의 많은 저점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능적 품질은 접점 부분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종업원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경우에 매일매일이라는 어떤 그런 인터랙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객 접점이라고 말하고요. 이 고객 접점을 에모티라는 말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품질 쪽에서는 에모티라는 건 moment of truth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서 이 기능적 품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수행, 불만 처리 등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고객 서비스, 고객 접점에서 형성되는데 이거 하나하나에서 고객이 어떻게 감동을 느끼느냐, 만족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접점의 활동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CEO가 사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그 일선 직원들이 접점해서 하는 그 순간순간의 활동 거기가 고객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말한다? 모멘트 오브 트루스다 이렇게 말하고 이 모멘트 오브 트루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고객 만족 경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사실은 뭐죠? 회사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디죠?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단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뭐가 없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모멘트 오브 트루스를 잘 하고 싶어도 뭐가 되는 거죠?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거를 시스템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데밍이 말한 포인트를 되게 잘 표현하는 걸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라고 뭐죠? 구호를 내세우고 억박 지르고 쿼터를 줘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죠. 그게 뭐죠? 모멘트 오브 트루스를 할 수 있도록 뭐죠? 뒤 백단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제공해 주냐에 따라서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트 오브 트루스의 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최전선에 있는 종업원들을 구호로 몰라는 게 아니죠. 예, 즉 우리가 그 90도로 절하는 그 백화점에 갔을 때 90도로 절하는 게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즉 사실은 모멘트 오브 트루스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는 뭘 줘야 되는 거죠? empowerment. empowerment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고객 접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객 접점도 나름의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과연 고객 접점이 뭐냐를 디파인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는 어떤 고객 접점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객 접점에서는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느냐,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정량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량적으로 만들어서 스펙으로 변환시켜줘야 되고요. 이 스펙을 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먼저 명확하게 그게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좀 그 말은 없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접점 프로세스를 설계해 줘야 돼요. 설계하고 디자인해 줘야 됩니다.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줘서 그런 활동이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처리할 수 있는 책임 소재는 사실 뭡니까? 사실은 그 라인에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그거에 가능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말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뭐죠? 고객 접점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객의 관계 유지에서는 고객 접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접점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고객 접점 프로세스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설계를 해주고 그 설계에 맞게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나 시스템들이 달성될 수 있어야 말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의 설계이고요. 프로세스 그럼 한번 설계하면 그걸로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 듀란의 개념에서는 설계, 컨트롤, 임프루브먼트를 얘기했죠.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설계라고 한다면 그 설계에 따라서 나온 스펙의 리퀘어먼트에 만족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관리해 줘야 되고 이 관리된 수준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 관리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개념들을 설명해 줄 텐데 접점 관리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고객의 불만 처리 이슈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불만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불만이 하나도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즉 도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불만이 발생했을 때 그 불만을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고객 불만 접수가 편리해야만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볼만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뭐하죠? 그냥 에이 관투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뭐죠? 좀 무력감을 느끼죠. 얘기해봐야 뭐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경쟁사로 떠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불만을 쉽게 토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만을 쉽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죠? 불만 접수 창구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뭐라 그러죠? 제가 심사를 갈 때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저희 불만 고객 불만이 제로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무슨 뭐죠? 고객 불만 접수 채널이 없습니다. 그런 회사 대부분. 이런 회사가 사실은 제일 수준이 낮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품질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에 가서 품질 이슈를 얘기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저 품질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내고요. 고객 불만 없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요. 이 회사는 품질이 뭔지를 모르는 회사구나. unaware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습게 여기는 회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고객 불만이 제로라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죠? 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죠. 대학 같은 경우에 고객 불만 접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널이 뭐가 있나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량화시키지도 않고요. 많은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이러고요. 실질적으로 공공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도요. 고객 불만 채널을 제대로 작동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 불만 접수가 매우 편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삼성이 했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고객 접점과 서비스를 무지하게 강화했죠. 그러면서 불만을 그 즉시 대응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불만 처리를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문제를 발생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면 금방 처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사람이 충성된 고객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그 품종에서는 기존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제품을 워낙 잘 만들어서 불량을 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 문제를 불만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스테이블한 인더스트리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고객 요구사항이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웨이탁이 그런 선제를 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 세탁기 같은 거 이미 안정된 인더스트리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접근이 맞습니다만 많은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할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빨리 이해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빨리 개선하고 제품을 빨리 개선하고요. 또 문제가 있지만 고객한테 그걸 잘 대응함으로써 뭐 하는 거죠? 잘 대응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즉,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업무 수행 권한자에게 어떤 권한, 그 인파워먼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그 권한을 넘었을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윗사람이 개입을 해서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절차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그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불만 처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객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대응해주면 고객은 불만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충성 고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얘를 프로세스 계획의 핵심적인 정보 창고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고객 불만 사항은 조직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갖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고객의 입장에선 어떤 것을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조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뭐죠? 일반적으로 텍스트 자료입니다. 이 텍스트 자료는 카테고라이즈 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으로 분석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이 고객 불만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먼저 분석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고 데이터가 잠깐 나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고 그런데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텍스트 어널리시스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텍스트 마이닝 쪽에 최근 관심을 듣고 그쪽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불만 자료는 뭐죠?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일부의 이견입니다. 즉 문제점만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전체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보고입니다. 보고이지만 이거 외에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 조건을 같이 조회해야 됩니다. 즉 고객의 어떤 활동들을 보는 뭐죠? 그 엔트로포메트, 그러니까 그 고객의 직접 활동을 보는 관찰적인 방법도 있고 설문조사가 있고 이런 뭐 고객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또 리드 유저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그러니까 앞선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사실은 고객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고객 중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한 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설계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신규 고객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관계를 유지해서 일반 고객으로 만들 테고요. 이 일반 고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강화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 일반 고객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량 고객이 될 수 있고요. 이 고객이 이탈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끊기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디마케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디마케팅은 뭐죠? 고객을 내쫓는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잔인해 보일지도 모르지만요. 사실은 디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경기가 악화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기가 악화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조정의 첫 번째는 뭘까요? 구조조정의 첫 번째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종업원을 짜는 걸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종업원을 짜는 게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누구를 짜야 되죠? 이익이 안 되는 고객을 잘라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우리 조직에 이익이 되지 않은 고객은 뭐가 되는 거죠? 평상시 우리가 서프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유지하고 그 사람을 이익이 되는 고객으로 바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우리 시장을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포커스하겠다. 즉 내가 투자 대비 이익이 많이 나는 사람한테 포커스하고 투자 대비 이익이 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죠? 내가 디마케팅을 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나중에 다시 상황이 좋아지거나 서비스가 달라지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마케팅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디마케팅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일반 고객일 경우에는 이 일반 고객의 관계를 강화해서 뭐죠? 우량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 관계 강화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들이 우리와의 관계 강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이탈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탈 고객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관계 강화를 통해서 고객을 돌아와서 우량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관계 유지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활동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루는 이유는 뭐아니요? 궁극적으로 수익성에 관계되는 이슈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규 고객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뭐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수익성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고객을 점점 뭐가 되는 거죠? 우량 고객으로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수익성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평생 생애 고객이 된다면 즉 평생 고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계 강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량 고객이 되고 그 우량 고객을 통해서 내가 뭐죠?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뭐 헬스클럽을 다닌다거나 운동을 할 때 거기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그쪽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의 인적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저는 어떻게 되죠? 그냥 연회원권을 끊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내가 단골 고객인데 가서 뭐죠? 좀 더 다른 서비스도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죠. 그런 고객은 사실 무슨 고객이죠? 우리 회사에 되게 중요한 뭐죠? 수익성을 제공하는 고객입니다. 사실은 이런 평생 고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분들은 궁극적으로 교차 판매나 업셀링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리퍼럴을 통해서 거기 좋더라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회사에 큰 영향력을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서 상당히 중요시. 예. 여기서는 이제 고객 만족도라는 개념을 좀 넘어져서 이제 고객 충성도, 로열티라는 얘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서비스 프로핏 체인에서도 이제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면 고객이 로열한 고객이 되고 그 로열한 고객이 뭐죠? 우리 회사에게 어떤 재정적인 이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객 만족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죠. 실제로 그걸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늘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고객 만족도를 넘어선 그 뒷단까지의 어떤 행동, 즉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 커스터머 로열티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로열티를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커스터머 밸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밸류 얘기는 그 뭐죠? 그 품질 쪽에서 좀 분리를 시켜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밸류라고 하는 것은 유니 디멘전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그 품질이라는 부분과 그 품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제품 자체가 그런 고유한 특징과 그거 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어떤 그 컴플레인트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접점에서의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공 서비스라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비행기가 정시 출발해서 저지 도착하고 또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주위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되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품질과 이제 가격과의 어떤 뭐죠? 그 밸런싱 문제, 그 두 개를 다 같이 고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고객이 어떤 유틸리티,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재구매 요소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품질이라고 하는 이슈보다를 좀 더 확장해서 고객이 어떤 이거 정말 괜찮아 하고 미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을 좀 더 다양한 구조로 이제 확장을 해서 그거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고객 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가치라는 얘기와 고객 품질이라는 얘기를 막 섞어서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제 고객 가치라는 얘기하고 고객의 그 품질이라는 얘기를 좀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품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품질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어떤 수익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가치 부분까지를 포함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치를 지탱하는 기초가 품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품질은 기본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낮은 품질로는 높은 이제 가치를 제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현대자동차 얘기를 들었죠.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엑셀이라는 자동차로 미국이 아주 공존의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아주 좋은 가치를 제공한 겁니다. 가격이 5천 불밖에 안 되지만 잘 올라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제공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였다 그랬죠? 렐라빌이 아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후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건 못 쓸 물건이네 그래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요새는 그런 말 하죠. 중국 물건 뭐 메이드 인 차이나네 얼굴을 찌푸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꼭 사야 될 땐 사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우리가 낮은 품질이라는 인식이 딱 받쳐버리면 가치 자체로서의 어떤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즉 고객 가치라는 것은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이런 것으로 구성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뭐죠?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재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설명할 때 또 하나 더 고민해 줘야 될 것이 계속 나죠. 고객 만족도도 마찬가지죠. 이 경쟁상과의 비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열티를 얘기하고 재구매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 내의 만족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쟁사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 사실은 다른 놈들과 차별화된 어떤 특성이 뭔가 하는 것을 가질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링 포인트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제품, 좋은 품질로 뭐죠? 고객 만족을 일으키고 나면 그거를 넘어서서 가격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포함해서 더 높은 그리고 또 경쟁사 대비 더 높은 고객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스터머 로열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커스터머 로열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많은 연구 중에서 만족한 고객과 매우 만족한 고객이 매우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객들이 특히 재규모 의사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쟁이 존재한다면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제 만족도나 또 뭐죠 고객 충성도를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경쟁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웬만한 품질로 그냥 만족을 하죠. 이게 이제 공공 서비스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서비스 퀄리티나 이제 품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조직이나
그런 조직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이 없는 경우예요. 경쟁이 없을 때는 아니면 경쟁이 되게 제한된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워런 버핏은 해지라는 말을 하죠. 해지. 그러니까 그 해자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격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데 만일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그 해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많이 달라지고 매우 만족한 고객이 이제 고객 충성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달성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은 재구매 확률도 높고 거래 기간도 길고 또 더 비싼 모듈을 구입하는 상향 판매, 업스케일링이 가능하고 또 똑같은 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종하는 크로스셀링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충성 고객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위에 우리가 좋은 추천들을 통해서 기업에게 아주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뭐죠?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에서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 고객 로열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충족 고객들은 기업에 그 상당히 큰 영향을, 그러니까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건 1990년대 나온 그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고객 이착률을 5%밖에 감소하지 않았 5%만 감소한다고 해도 지금서 충성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은행이가 카드업주에서는 상당하게 어떤 고객 가치가 증가가 될 수 있다. 즉 고객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얘기와 그걸 더 강화해서 재구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고객 충성도의 개념으로서까지도 고객 중심 경영에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그림에서는요, 제가 아마 그 어떤 그 회사가 여기서 의료 서비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아마 의료 회사인 것 같아요. 어떤 병원 같은 데서 자기네가 어떻게 이제 고객과 시작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 그러니까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따온 것 같습니다. 요새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품질경영 대상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요 그림은 아마 그 우리가 말콤 발드리 저서에서 이제 고객 및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VOC를 가지고 고객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이 수집한 것들을 갖고 경영 전체에 어떻게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을 받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VOC 시스템을 통해서 뭐 고객 CSI는 커스텀 서비스 인덱스라고 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한 것과 MOT는 접점이라고 했죠. 모먼트 트루스 분석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점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류 문서 조사한 거에 따라서 벤치마킹이나 산업계 조사나 우리가 지금 그 FGI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플로우 매니저라는 것은 실제 그 회사 내 직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의견들을 다 이제 갖고 온다는 거죠. 갖고 오게 되면 그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략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의 리더십과 뭐죠? 전략을 구축할 때 우리가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걔를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앞으로 위한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이 PI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라고 하네요. 이제 성과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고객 문제에 대해서 뭐 경영진에 대한 회의도 하고 이런 걸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MOT가 접점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뭐죠? 그 종업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나 뭐 이런 CS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뭐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객의 의견을 듣고 우리 내부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립함으로써 끊임없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품질 경영이 변화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품질 경영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고객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 고객이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품질 경영이 변화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품질의 경위가 몇 번 바뀌었다고요? 한 번, 두 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대량 생산 시스템이 나오면서 우리가 부품의 호환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퀄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퀀티티,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퀄리티와 퀀티티의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 퀄리티와 딜레마에 빠졌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객 관점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냐고 보면요. 고객은 이 이전에는 아리스토크래시였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부유계층이 우리 고객이었고요. 나머지들은 고객이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뭐로 바뀐 거죠? 매스 커스터머로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마어마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도제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뭐죠? 철저한 뭐죠? 교육이나 장인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품질의 정의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품질만 좋으면이 아니라 가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제시해주는 형태가 됐고요. 이 상태에 제 생각은 우리가 이거에 이러면서 품질의 정의가 고객의 요구 조건을 능가할 수 있는 걸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고객 중시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활동 프로세스 개선 활동들로 확장이 됐는데 그럼 고객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젠 더 이상 매스 커스터머가 아닌 거죠. 옛날에는 하나의 차종, 그러니까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모델 T라고 하는 하나의 자동차로 막 몇십만 대씩 막 그 당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고객이 다양한 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각각 세그멘트된 마켓마다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STP라고 하는 세그멘테이션, 그죠? 타겟팅 앤 포지셔닝이라는 그런 개념들, 시장의 세분화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배웠을 때는 대부분 이 시대 때 어떤 공부를 했던 거죠.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21세기, 특히 2010년이 넘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 AI와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모르고 뭐 네트워크와 재평등을 증명이 될지 이거는 뭐 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 딜레마가 이제 퀄리티와 이노베이션의 딜레마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도 어떤 방법이 넣을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 변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게 제가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의 정의는 뭐가 될지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이 남아 있고요. 이때 고객은 뭐로 바뀌었을까? 이 것들은 저는 마이크로 세그멘트 앤 퍼스널라이즈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죠? 극소수의 고객층과 같은데 에브리바디가 극소수의 아리스토크래스로 서비스를 받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퍼스널라이즈 커스터머가 됐는데 이 퍼스널라이즈 시스템가 옛날처럼 뭐죠? 아리스토크래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 인더스트리가 커지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 마이크로 세그멘트 되고요. 퍼스널라이즈 되면
그 하나하나의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업이 그거를 만족시켜주면서 뭐가 되는 거죠?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뭘 하는 거냐면 판을 열어놓는 거예요. 판을 열어놓고 각자 개인이 기업이 되는 거죠.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개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인더스트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아마존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고 뭐죠? 쿠팡이 모든 고객의 요구 조건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쿠팡은 뭐가죠? 내가 할 수 있는 고객층은 내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 고객에 대해서는 누구죠? 다른 사람이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판을 열어주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죠? 플랫폼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플랫폼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비스하는 대상 고객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인더스트리를 그냥 그 카카오라는 그런 어떤 아니면 뭐 그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 변화하는 고객의 대상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각 기업이 그 고객을 마켓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그 프로바이더 자체가 여러 프로바이더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는 아마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뭐죠? 이런 그 인터넷 쇼핑몰을 개인이 만들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고객이 요구 조건을 변화하는 것들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론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